예, CBS 라디오 박정희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통계를 조작했다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이 관련자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죠. 관련해서 지난주에 문재인 정부 측의 인사와의 인터뷰를 했다면 오늘은 여당 측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일 비대위원과 네, 우리 네, 장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사 나눠주시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바쁘셨나 봅니다. 자, 이 정치권 또 현안을 잠깐 묻고 좀 들어갈 텐데 그 이재명 대표 체포한 그 가결 이후에 민주당 상황은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그 영화 아수라보다 좀 더 아수라 같죠. 더 아수라하다. 네, 저는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당대표 권한대행 이러신 분이 그 저거잖아요. 저 동료 등에 칼을 꽂았다.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가 직접 칼을 꽂지는 않겠지만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격앙된 에너지를 다독거리고 진정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담론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정치인의 본령일 텐데 지금 이 민주당 지도부는 색출, 징계 뭐 이런 얘기를 그쪽으로 막 에너지를 몰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국회법에 따르면 인사에 관한 것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그렇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사에 대해서는 서로 그런 압박을 절대 주면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법의 취지예요. 그런 법의 취지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들이 뭔가 이게 증오의 에너지로 이 국면을 끌고 가려고 하고 사실 그 뒤에 진짜 의도는 뭐냐 그러면 본인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겠다, 다 밀어내겠다 이런 거잖아요. 원내대표 이번에 나오신 분 네 분도 다 친명계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이게 예전에 우리가 나라가 행정력이 좀 모질할 때는 대낮에도 막 백주 대낮에도 칼부림 사건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약간 어둠의 세계가 이 여의도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법의 취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제가 들어오면서 그 박성준 의원님 저 인터뷰하는 거 들었는데 책임을 지게 하겠다. 아니 이거 무기명 투표로 하는 법의 취지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한 그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국면이 굴러가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당의 정상화되기 전에 잠시의 혼란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원래 예측했던 가결이 만약에 되면 국가를 위해서 이게 좀 발전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만 그 전에 혼란기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혼란기의 바닥이 굉장히 깊은 거죠. 혼란기 바닥이 깊다. 조금만 첨언해도 될까요? 조금만 첨언하자면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가 거의 멘붕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어떤 구루라고 그 일컬어지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30들한테 그 남자애들한테 이대남들에게 2030 남자애들한테 말하고 싶다. 책임이 너희들에게 있다.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할 텐데 나는 니들이 쓰레기라고 말하고 싶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또 2030 세대 전체를 쓰레기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적으로 돌리는 거 이건 멘붕 상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 유시민 그 이사장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60 넘으면 뇌가 썩는다. 뭐 그런 얘기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진짜 본인한테 해당되는 게 아닌가. 왜 그렇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험한 말씀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제 민주당 이제 강성 의원들은 이제 가결 대표를 이제 체포되게 가결한 행위 자체는 해당 행위다. 당에 해가 되는 행위이고 해당 행위 자체는 윤리심판원의 징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책임 묻는 거 왜 불가능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행위라는 거를 갖다 붙이는 사람 마음대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에 정말 해로운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사법 리스크를 지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당대표에 나갔던 분이 가장 큰 해당 행위를 했고 가장 큰 해당 행위 이재명이다. 그렇죠. 가깝게는 그로부터 지금 1년 넘는 기간 동안 사법 리스크 속에서 당이 허우적거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난 석 달 전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저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되게 칭찬했어요. 이 국면은 정말 칭찬할 만하다. 이때까지 뭘 어떻게 했어도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죠. 근데 하루 전날 그 긴 2,000자를 제가 다 읽었어요. 다 읽었더니 결국 저
부결을 읍소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저는 놀랐어요. SNS에 올린 입장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결국 자신의 얘기를 뒤집는 얘기를 그 투표 하루 전날 할 정도로 예.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뒤집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당을 정말 해롭게 만드는 그 행위가 있다면 이거다 이거. 이렇게 석 달 전에 했던 약속을 스스로 당대표라는 사람이 뒤집는 것이 이게 정말 그 민주당의 역사에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이 박제돼서 남을 만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적어도 10분 이상은 계셨기 때문에 당내에 그렇죠. 지난번 투표와 결과가 달라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충분히 10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당 행위는 이러다가 당이 정말 망하겠다 싶어서 방탄이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투표하신 분들이 아니고 예. 그 방탄이라는 오명을 도저히 이대로 있다간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끔 하루 전날 읍소하는 그 글을 올린 당대표가 해당 행위를 한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구속될까요? 아니면 기각될까요? 뭐 저는 법조인이 아니니까. 네, 법조인. 그런데 예. 뭐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예. 그 증거인멸에 대한 얘기가 아마 많이 나오죠. 그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예. 저는 이 단식도 별로 좋은 영향을 안 줄 거라고 봅니다. 재판부에게? 네, 왜냐하면 그 단식에 20일을 굶은 분이 그렇게 그 정교한 글을 뭐 구술을 했든 썼든 저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봐요. 저도 글을 쓰면서 평생을 살았지만 며칠 굶으면 글 안 써져요. 구술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사가 볼 때는 이분은 단식을 부결의 도구로 사용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일 전에 글도 미리 써놓은 것 같고 이 정교한 글을. 그 입장문 자체도 그 임박해서 쓴 게 아니라 저는 이미 작성됐던 글이 걸 굉장히 단단해요. 읽어보시면 그 예, 원고지 10장의 글이. 예. 그래서 이거는 무슨 20일 굶은 분이 생각할 수 있는 글이 아니다. 아니에요. 뭐 구술? 구술도 아니고 구술도 기본적으로 이 구조적인 얘기가 입에서 본인의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거를 뭐 다듬어 준다고 해도.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는 이분은 법망을 굉장히 그 활동적으로 빠져나갈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판사가 할 것 같아요. 오히려 단식과 그 입장문 자체를 보고 그렇죠. 그리고 이때까지 뭐 지금 영향을 줄 것이다. 저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얘기도 이번에 검사들이 잔뜩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성향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그 이화영 씨 재판 과정에서 뭐 완전히 재판 법정 부부싸움도 우리가 봤고 그런 것들이 다 모이면 글쎄 저는 기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니까 저도 그냥 관전하는 거죠. 만약 구속된다면 이제 옥중 공천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아까 전 이사장 말씀도 하셨지만 유시민 전 이사장 옥중 결재 얘기까지 하는 상황인데 옥중 출마도 나왔죠. 옥중 출마 무슨 독립운동하신 분처럼 옥중 출마라 그래서 제가 놀랐는데. 네. 근데 국민의힘에겐 그러면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옥중 출마하고 뭐 독립운동 코스프레하면 그게 참 제가 당원이지만 선거하기 좋겠죠. 쉬운 선거가 되겠죠. 국민의힘에겐 쉬운 선거가 됩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왜냐하면 최저선을 이렇게 바닥이 계속 깊어지고 있잖아요. 이 최저선보다 상대평가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위해서는 매우 좋지 않은 시나리오죠. 저는 이거 정리할 거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방탄이라는 거 딱 걷고 잠시의 혼란기를 지나서 민주당이 연말 안에 뭔가 스스로를 추스리고 정상적인 국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이 되면 국민의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민생을 챙기고 민주당하고 파트너로서 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핑계가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국민의 입장에서 정말 악재다. 이재명 대표가 건재해야지 국민의힘은 더 좋지 않냐. 그러니까 나태하려면 아하. 나태해도 되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고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근데 가장 정상적인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는 건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견제하면서 그 국정에 대해서 정말 파트너로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모든 핑계가 지금 마련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옥중 출마하고 옥중 결재하면 그 핑계가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 국민의힘은 여전히 더 나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태해도 되는 쉬운 선거를 치러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그 나라를 위해서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 가지 추가로 예, 여기에 그래요. 연장되는 장윤 게 변호사. 언론에서 진단도 이제 가결이 된 이후에 국민의힘 지금 웃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할 수 없고 박스권에 갇혀 있고 실정이라고 지적할 만한 부분이 사실 있는데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일컬어지는 이재명이란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만약에 수면 아래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 실정이 수면 위로 뜨면서 총선에서도 난국을 겪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고 옥중 공천이든 옥중 뭐 결제든 하지 않는 국면이 펼쳐지면 이게 국민의힘엔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긴장하겠죠. 긴장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방탄이라는 조건이 없어지면 국민들한테 적대적인 무대화잖아요. 지금 적대적으로 서로를 무시하는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대화해야죠. 대화하고 그때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공천이나 이런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할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다. 만약에 패하는 정당은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홍준표 시장도 뭐 그런 말을 하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정책 의미가 크다라고 판단하시는지요? 저는 원래 원인을 제공한 공익제보 여부를 떠나서 원인을 제공한 당은 당원 당규에 의해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걸 조그맣게 치르기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크 이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과 다르게 지금 굉장히 크게 환이 있죠. 벌어졌어요.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론조사 보니까 강서구 구민들도 무조건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투표를 높을 것이다. 전국적인 관심이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패하는 쪽은 어느 쪽이 됐든 굉장히 치명상을 입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서구는 원래 그 인구 구조 자체가 민주당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현직 의원도 3분이나 있고 거기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인데 진다면 지금 그 회초리를 국민들이 들 만한 조건은 바로 이 조건이죠. 당대표의 방탄과 이번에 이 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둔다면 이 색출과 징계와 이 무슨 주먹의 세계를 방불케 하는 공당의 이런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회초리를 때리고 싶으면 이번에 아마 민주당이 질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원인을 제공한 당이 굳이 후보를 냈잖아요. 보궐선거에. 여기에 대해서 회초리를 맞을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면 회초리를 더 세게 맞는 당이 질 것이고 그 지게 되는 정당은 반성을 하겠죠. 반성을 하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이 총선이 바로 그 뒤에 6개월 뒤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회초리를 세게 맞는 당이 꼭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저는 또 보지도 않아요. 6개월 동안 또 아주 일치단결해서 그 치명타를 부분을 맞았다. 총선이 유리하다. 치명타가 아닌 것이 이번에 세게 맞으면 세게 맞고 무릎 꿇고 반성해야죠. 무릎 꿇고 반성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강제로. 그래서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지도 않아요. 일각에서는 뭐 몇 퍼센트 대부분 보니까 뭐 이준석 우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18%포인트로 지게 될 것이다. 뭐 10몇 프로로 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그게 굉장히 큰 파장이 일겠죠.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장에서 보면요. 이 지금 그 보수든 진보든 완전히 갈려져 있거든요. 잘 안 변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짓을 하든 그냥 가는 거고 이쪽 우리 보수 쪽에서도 뭐 마찬가지 상황인 거고 그리고 대개 뭐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에 대해서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더구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번 구속 사태,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규책 사유가 있는 쪽에서 나왔다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그런 사태가 같이 충돌이 되면 아마 그렇게 큰 차이가 어느 쪽이 이기든 큰 차이가 나는 승패가 그렇게 갈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어서 그 통계 조작 논란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통계 조작이 있었다. 감사원의 중간 감사 발표가 있었는데 의원님이 또 관련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딱 들어보시면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 저는 감사원 발표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놀랬다. 굉장히 놀란 게 저는 이게 이렇게 빨리 중간 보고를 이렇게 발표하고 이런 절차가 맞아 하는 그런 의심도 살짝 드는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게 이제 부동산원 저 직원들이 노조에서 기록했다는 거죠. 하도 시달려서. 그 내용의 생생함에 놀랐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정부에서는 예. 통계하고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게 밖으로 얘기가 잘 나오질 않아요. 발언들이 다 이렇게 통제가 되기 때문에 예. 또 우리가 심증만 가질 뿐이지 예. 그걸 뭐 이렇게 분명하게 알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보면 뭐 수백 페이지를 저 부동산원 노조가 기록을 다 해가지고 저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 일단 제출했다가 그때 이제 무마가 되니까 이번에 다시 제출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아, 이거는 심각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부동산 통계, 그다음에 뭐 저 소득 통계, 그러니까 분배 통계죠. 그리고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통계, 이게 다 뭐냐면 굉장히 중점을 뒀던 정책들인데 이제 정책 서클에서는 이 세 가지 분야의 정책들이 다 너무 상궤를 벗어난 정책이라고 그 평가가 돼 있었습니다. 당시에. 너무 상궤를 벗어났다. 이제 너무 엉뚱하다 저거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수정이 됐어야 돼요. 근데 조기에 수정을 하지 않으려고 지금 이 저 통계를 만지작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물주물 거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슨 우리가 국기가 문란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저는 통계는 정말 만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반론을 한 거는 이제 통계법 27조 2의 사항에 경제 위기, 시장 불안 등이 있어서 관계 기관이 조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보고할 수 있다. 예외 규정이 있다. 이게 뭐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 이제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이제 자료 요청해서 봤던 거고 뭐 올라가는 걸 낮춘 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올라간 걸 낮추게 했다는 압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실제로 낮췄다라고 부동산원 직원들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수사의 영역입니다. 예. 근데 그게 이미 다 몇 날 며칠에 어떤 압박을 받았다는 게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기록이 돼 있다. 조직과 예산을 다 날려버리겠다 이러면서 다 나와 있고 아하. 이게 이제 주된 범법 행위고 그 앞단에 지금 통계를 미리 받아본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저 위기 상황에. 예. 그러면 뭐 5년 내내 위기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와서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도 보면 우리는 너무 경제가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저 고용률도 좋았고 성장률도 좋았고 우리는 정말 너무 성적표가 좋았다라고 대통령 스스로 지금 며칠 전 행사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예. 5년 내내 위기였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등락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뒤로 가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상시적인 상황에서 통계를 미리 받아본다는 거는 지금 통계법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통계법에 나와 있는 상황은 아주 예외적으로 위기적인 상황에 그 예를 들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나쁜 상황이 나올 때 미리 보도자료를 준비해 놓는다거나 뭐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뭐 5년 내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의원님이 이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의미한 난리부르스를 만드는 자료를 통계청이 생산하고 있다. 비판하셨고 2021년에 홍남기 전 부총리가 이제 소득 분배 상황 크게 개선됐다 말을 했을 때도 소득 상층과 하층 모두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그 당시에도 뭔가 통계가 문제가 있다. 판단하신 그러니까 겁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그 통계의 그 해석과 그리고 생산과 활용에 대한 부적절함을 지적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불법이 개입됐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가 그 통계청장이 경질을 됐을 때도 예. 제가 그때 황수경 통계청장. 그렇죠. 앞뒤의 상황이 굉장히 뻔한 상황인데도 그 압력을 불법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건 불법을 저지른 것 말고도 불법이 아니더라도 압력을 합법적인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통계청장 경질 때 2018년에 제가 일간지에 칼럼을 쓴 제목이 국가 통계를 구부려서 홍보하냐 이런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저는 그때 불법적으로 이거를 비튼 게 아니라 뭔가 합법의 범위 내에서 구부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 감사원 결과를 보면 이거는 좀 심하다. 이거는 이 나온 내용을 보면 미리 받아본 거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얼마나 위기이냐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예. 고치도록 압박한 것은 이건 빼박이에요. 아하. 그 통계법의 그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한 저 범법인데 예. 고치도록 압박을 넣은 게 더 큰 범법이죠. 근데 지금 제보한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하다 이 말씀은 결국 검찰 수사 필요하고 결국은 뭐 사법 처리도 돼야 할 수인 것 저는 같다.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검찰이 음. 추상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그 관련된 사람들이 죄를 받아야 되냐 이런 걸 떠나서 위에서 시킨 대로 해서 뭐 그 관련자들이 얼마나 지금 힘들었고 또 앞으로 억울하게 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런 걸 다 떠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거를 철저하게 저는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아니 통계를 만진다는 거는 정말 나침반을 구부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정책을 평가할 수가 있고 새로 예.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건 뭐 나침반의 바늘을 막 뒤집어 놓는 거니까 예. 이런 거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방정균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 조작 결론을 내놓고 기후재식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짧게 20초로 마무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예. 저는 그 문제 제기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얘기의 그 실체적인 부분이 변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아하. 그건 분리돼서 봐야죠.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았는데 오늘 벌써 또 보내드려야 됩니다. 시간을 좀 더 잡아야 돼요. 예, 일단 오늘 여기까지. 자, 윤희숙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